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제 2024년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KBS 열린 토론에서는 오늘부터 사흘간 남은 2024년 대한민국 각 분야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제 분야를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이 4년 6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도는 미국의 금리 인하 정책이 글로벌 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4분기 우리 경제를 전망할 만한 지표들도 하나둘 발표되는 상황입니다. 들썩이는 집값과 고공행진을 기록 중인 물가 속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오늘 경제 전문가 세 분과 함께 2024년 4분기 대한민국 경제 전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영주 iAsset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또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4년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전망해 볼 텐데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시민 여러분들은 우리 경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가장 체감되는 건 물가인 것 같아요. 밥 먹는 거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학식도 되게 자주 먹는데 많이 올라가지고 옛날에는 뭐 한 4, 5천 원이면 먹었었던 것들을 이제 7천 원, 8천 원 내고 먹으니까 좀 옛날보다는 진짜 금리가 낮지만 서민 입장에서는 금리가 제일 삶의 복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많이 받아가지고 한 5년 만에 그냥 집 처리하고 막 갚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오를까 봐 불안하죠. 지금 부동산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 그걸 좀 잘 조정해서 민생에 좀 충격이 덜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기존에 있던 가게들이 없어지는 곳들도 있는 것 같고 맛집이어서 줄 섰던 집들이 요즘에는 줄을 서지 않고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전반적으로 좀 활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기업이 불을 쌓는 그런 기간인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제 그런 부의 일부가 또 개인한테도 가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뭐 제 개인의 주머니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경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도 미국의 금리 대비 우리가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환율도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고 1,500원 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근데 그게 과연 이제 24년도까지는 그런데 25년도 이후에는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미국 연준이 0.5%포인트 빅컷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일단 이 미국 연준의 결정 세 분은 또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김정식 교수님부터요. 네, 미국이 이제 금리를 그동안에 인상해 오다가 금리를 4년 반 만에 이제 인하하게 되는데 이런 피벗이라 그러죠. 인하하는 것은 전망을 대부분 다 전문가들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금리 인하 폭이 0.5%포인트 이렇게 빅컷을 하는 것은 조금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빅컷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빅컷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7월 달에 2.9%에서 8월 달에 2.5% 이렇게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정책을 이제 금리 인하로 전환할 때는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경기는 그렇게 아주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2.5% 미국이 성장했는데 올해 2.0%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2.0%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하고 가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경착륙하지 않기 때문에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0.25%포인트 인하할 걸로 이렇게 전망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미국이 0.5%포인트 이렇게 비컷을 한 사례는 경제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가 아주 심각하거나 이럴 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파월 그 의장도 왜 비컷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경제는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만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주가라든지 환율의 움직임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상 외다. 차영주 소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트렌드는 25bp 0.25%포인트 금리 인하였었죠. 근데 우리가 50bp도 예상 범위 안에 들어왔었던 것이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께서 빌미를 좀 줬죠. 우리가 좀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좀 세게 갈 수 있겠다라고 본 거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면 미국의 11월 대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겠죠. 과거에 이제 금리 인하기에는 여당이 이겼던 그런 전례도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를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라면 그것도 좀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조금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또 예상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bp냐 50bp냐 아까 25bp 대세론에서 50bp가 튀어나오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시작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미국이 이제 변동성이 있었고 어찌됐던 50bp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이 좀 안정세를 좀 찾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찌됐던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50bp까지는 조금 과했던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플러스 알파가 고려된 게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마저 좀 용어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0.5% 금리 인하를 이제 빅컷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0.5%포인트가 올랐다면 빅 스텝으로 표현을 될 텐데 오르면 스텝 내리는 건 컷은 이해가 됐습니다. 나머지 용어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내릴 때 어느 정도 일정한 폭을 정해주면 시장에서 예측하기가 좋습니다. 그게 이제 25bp 0.25%포인트거든요. 요건 이제 그린스펀이 정한 겁니다. 그린스펀이 그 원칙을 25bp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bp 변동할 때마다 이제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이거보다 좀 더 나오게 되면 이제 자이언트 스텝 그거는 이제 75bp가 되는 거고 울트라 스텝까지도 이제 용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bp, 50bp 그러면 좀 딱딱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고 그래서 이제 베이비 스텝, 베이비 컷, 그다음에 빅 스텝, 빅 컷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고 있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내려갈 때는 이제 컷이 되는 거죠. 되게 이제 내릴 때는 빅 컷이라 그러고 그 올릴 때는 뭐 다른 용어를 쓰기보다는 그냥 베이비 스텝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번 이 금리 인하 결정이 미국 연준은 사실상 세계은행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미 연준을 세계의 중앙은행이라고 보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미 연준이 했던 정책의 패턴을 보면 다른 나라들을 별로 그렇게 고려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미국의 물가, 미국의 경기를 보고 통화정책을 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특히 신흥국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리를 올려서 신흥국들의 외환위기가 발생하도록 했었던 전례도 있었고요. 이번 정책에 대한 저의 해석은 지난해부터 저는 미 연준이 한 가을쯤이나 돼서야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시기는 뭐 예상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폭은 많은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컸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번 빅컷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좀 해석의 여지가 많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줄타기라고 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금리는 큰 폭으로 인하를 했지만
이번에 동시에 발표된 정책의 내용이라던가 또는 직후에 했었던 기자회견의 발언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그다지 통화 완화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매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한마디로 돈을 많이 풀고 싶어 하지 않아 하면서도 금리는 많이 낮춘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이렇게 금리를 많이 낮출 때에는 대개의 경우에는 경제가 안 좋을 때 낮춥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리를 많이 낮추면서도 지금 경제가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미국 경제가 나빠질 걸로 보지도 않는다. 미국 경제는 순항할 걸로 본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많이 낮췄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앞서도 위험한 줄타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미 연준은 제가 보기엔 조금 욕심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2% 목표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맞춰가면서 고용시장은 또 완전 고용을 달성하려고 하는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자칫하면 그렇게 할 때 과도한 통화 완화, 특히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거 풀렸던 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걸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큰 폭의 금리 인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이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차임주 소장은 정치적인 고려도 있어서 그것이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김정식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런 뭐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R의 공포죠. 리세션의 공포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연준이 아마 우리가 모르는 또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런 데이터를 보니까 경기 침체가 앞으로 심화될 것이다 이런 그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한테 공개된 데이터로 볼 때는 연준이 이렇게 빅컷을 하는 그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 파월 의장한테 질문했을 때도 고용 시장도 아주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이 결과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그 의심을 하게 하고 실제로 이제 미국 연준은 정치에서 굉장히 독립돼 있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학교 학생들한테도 가르치는데 그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월가의 그 정권회사라든지 이런 이익 집단에 어떤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받게 하는가 그런 면에서는 그 연준에 상당히 좀 손해가 있지 않나 앞으로 손실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 8월 고용 지표를 보면은 사실 비농업 분야에는 한 14만 명 정도밖에 안 늘어났다는 것은 좀 위험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긴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경기도 경착륙하는 그런 조짐이 신호가 별로 없는데 뭐 내부적인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연준의 입장은 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 결정이 금리의 영향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했다 이제 이런 이유를 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하여튼 불명확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 의원님은 뭐 여기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실지요?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두 분의 공통점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만장일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소수 의견 한 명이 나왔고요. 이것도 예외적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춘 건 통화 완화인데 통화 긴축에 해당되는 양적 긴축을 지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어떻게 보면 상충되어 보이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0.5%포인트 빅컷을 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통상적인 금리 인하의 보폭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마라라고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금리가 나쁜 이렇게 금리를 많이 낮춰야 될 정도로 경제가 나쁜가?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실업률은 높아졌지만 실업률의 절대 수준은
여전히 낮다. 네. 미국 경제는 호조세고 그리고 고용시장도 견조하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동시에 발표된 연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앞으로의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로 0.1%포인트 낮추긴 했지만 예. 내년도 여전히 2%, 내후년도 2%, 27년도 2%, 계속 2%를 유지할 거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경제가 지금 나쁘다고 보고 있지도 않고 나쁠 걸로 보지도 않는데 금리를 많이 낮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연준의 이야기는 좀 더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추가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차 소장님 보시기에는 오늘 이제 27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경기 지표 중에 하나,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PCE 개인 소비 지출인데 이 8월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 지표가 0.5% 금리 인하하는 데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도 있다. 어떤 의미로 연결을 해보시는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계속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서로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과 이게 연준의 그 비컷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의 미스매치가 좀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27일 발표되는 PCE 지표가 이제 그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됐다라고 본다라면 연준이 50bp 한 것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걸 고려했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PCE 지표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로 이제 발표가 되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실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뭐 실업률이 문제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2022년도에 이제 문제였고 지금 이제 소비가 이제 늘어나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개인 소비 지출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 지출이 늘어난다라는 건 뭐죠? 결국 소득도 있어야 되는 거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과연 얼마나 늘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예상치는 전월 비해서 0.1% 정도 올라간 걸로 보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정도 올라간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이 목표치가 이제 2%지 않습니까? 물가 성장률이 2%이기 때문에 거의 근접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지금 PCE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이 좀 꺾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그 근거로 삼는 것은 에너지 가격이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 이거는 이제 8월 달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식품 가격도 미국에선 나름대로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PCE 지표가 상승가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비율이 높지 않다면 그렇죠. 물가가 안정적이니까 금리를 좀 내려가도 된다는 이런 지표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연준도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PMI 지수보다는 PCE 지수를 개인 소비 지출을 더 근거로 한다고는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설명이 좀 설득력이 붙을 수 있을까요?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소비 지출을 하는 걸 보니까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면은 0.5%의 금리 완화를 해도 비컷을 해도 이건 뭐 충분하다. 명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미국의 금리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금융시장 안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데 물가를 그 소비자 물가 지수로 보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PCE 지수 즉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물가는 안정 2%에서 2%에 대해서 안정되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한 몇 달간 지켜봐야 됩니다. 그게 워낙 또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2%대 진입한 지가 올 봄부터 쭉 몇 달간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안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금리나 여건이 조성이 됐다 이래 보는데 미국은 이제 2달 그 2%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재발이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80년대 초에 폴 볼커가 연준 의장할 때도 그 금리 물가가 좀 안정이 돼가 금리를 동결했는데 그 물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재발되면서 금리를 큰 폭으로 높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인플레이션은 이제 금리를 내리면은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이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준의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그 금리 정책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라든지 임금 상승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재발을 상당히 좀 걱정해야 되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12월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3%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알겠습니다.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학자 두 분은 상당히 신중합니다. 지금 조영무 연구위원과 김정식 명예교수 두 분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주 좀 마뜩지 않은 지금 반응도 보이시는데 그러면 조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까 코로나 때 풀린 돈이 충분히 걷어들여지지 않았다. 테이퍼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셨는데 그럼 이번 금리 인하 연준 위원들도 상당히 미국 내에서는 전문가들일 텐데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선 앞에 두 분께서 뭐 정치적인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 하에서 이 미 연준,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 시스템이 만들어진 역사적인 배경은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물가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대거 찍어냈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게 국민들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리고 불만이 높아진 국민들이 급진적인 정당을 뽑으면서 세계대전을 겪었던 이런 쓰라린 경험에서 나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황도 왔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것으로부터 교훈을 배웠다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도 특히나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도 아닌 미 연준이 정말로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통화정책을 변경했다라고 한다면 전 이것은 이게 어떤 효과를 내는가와는 또 별도로 역사적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배웠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슬프고 걱정스러운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맥락에서 물가를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미 연준도 저는 비슷하게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나왔던 물가상승률에 대한 맥락의 해석을 저희가 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 연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 미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상승률 목표 수준은 2%인데 실제로 그 2% 수준에 도달하는 미국 경제가 도달하는 시기를 내후년 말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 연준도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인플레에 대해서 찜찜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물가가 완전히 잡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뭐냐면 명목금리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게 되면 실질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명목 금리가 5%고 물가 상승률이 2%면 실질 금리는 3%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굉장히 높아서 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금리가 높아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명목 금리가 만약에 굉장히 높게 되면 그 부담이 크게 와닿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최근 미국의 경제 상황이 한때 9%를 넘었던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거의 2%에 근접할 정도로까지 낮아지다 보니까 미국의 정책 금리가 가만히 특별히 높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명목 금리가 가만히 있어도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것만으로 실질 금리가 높아져서 그게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통화정책 결정 회의에 있어서 물가 상승률이 주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이론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되는데 또 차 소장님 궁금한 건 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 이건 여부는 이제 우리가 연준 위원들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만 줄곧 주식 시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됐고 미국은 지금 상당히 또 시장이 또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면 주식 시장 투자자들의 요구대로 반응대로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고 얘기한다라는 것이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을 보게 된다라면 파월 의장이 올 연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준은 독립된 기관이다.
그러니까요. 독립된 기관이라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지금 이제 앞서 교수님도 그렇고 연구위원님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해서 우리가 독립기관으로 만들었고 우리나라 독립기관이죠. 그거는 누구든지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 입에서 우리는 독립된 기관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그가 막아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좀 있지 않았겠는가? 그건 이제 거기서부터 내피셜이죠.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트럼프 후보 측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내가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되면 내가 임명했던 너를 다시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들, 고려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제 얘기가 조금 뭐 산으로 가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풍문이 많은 주식시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지표만 보겠다라는 파월 의장의 얘기에 기자회견 끝나면 주가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언 하나가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기자회견 이후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어찌 됐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발표한 이후에 다우라든지 나스닥, S&P가 일단 안정세를 좀 찾았다. 올랐다라기보다는 빠지지 않고 안정세를 찾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것은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25bp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0.25%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됐었던 것이고 갑자기 지난달부터 이제 50bp 얘기가 이제 파월 의장 입을 통해서 가능성이 언급이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실현하는 이제 불확실성이죠. 내려가는 건 알겠어. 근데 베이비 스텝이야, 베이비 컷이야, 비컷이야. 몰랐었죠. 불확실성이죠.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 상반기 때 쏠림 현상이 있었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파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에 정리할 시간이 한 달여 정도 지난 다음에 어찌됐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급속도로 변동성이 확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안정세를 좀 찾았다. 안정성을 찾았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차윤수 소장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두 분 연구자 학자분 말씀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은 한국은행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비영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요. 한국은행 금리 내릴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의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를 올해 4분기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인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하는 의미와 영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미국이 내렸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고 왜냐하면은 자영업자나 또는 소득이 좋지 못하신 분들 지금 고금리 부담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근데 반면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그렇지 않아도 오르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더 올라가면 어쩌나라고 또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 흐름으로 볼 때 뭐 굉장히 오랫동안 지난해부터 올해 4분기쯤이나 되어서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여러 가지 요인들 가령 물가 상승률은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고 일부 지역이지만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게 좀 계속 늦어졌었고 환율도 쉽사리 안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는데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미국이 어쨌든 금리를 인하를 해줬고 그것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해줬고 어쨌든 외부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덜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한은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웨이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는 가계부채라고 봅니다. 가계부채. 표면상으로는 가계부채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주택 가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월 금통위 전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면 10월 그렇지 않으면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국은행에 대해. 한국은행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은 원래대로 하면은 금방 그 금리를 10월 달에 내릴 걸로 이렇게 한국은행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니까 금리 차이가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이가 2%포인트 이렇게 나니까 자본 유출이 우려되고 우리가 먼저 내리면은 또 이제 자본 유출이 있으면 이제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입 물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에 안정적인 2%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외로 주택 가격이 갑자기 또 오르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은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여건은 이제 충족이 됐는데 환율도 안정이 되고 미국도 금리를 내렸고 자본 조출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됐는데 주택 가격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10월에 금리를 내릴지 또 11월에 금리를 내릴지는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고 만약 안정이 되고 주택 가격이 오른다면은 금리 인하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주택 가격이 이상할 정도로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우리 주식 시장은 왜 금리 인하 효과가 안 나오냐는 것이거든요. 차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부글부글합니다.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금리 인하 효과가 나왔죠.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네. 금리가 인하된 시점이 이제 우리 추석 연휴 끝나고 목요일 아니겠습니까? 목요일 날 이제 저희 기분 좋게 출근할 때 새벽에 이제 그거 보고 출근했죠. 그날 주식시장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다라고 했는데 못 올라간 건 반도체가 못 올라갔죠. 모건 스탠리발 9월 15일자 보고서에 따라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떨어졌죠. 반면에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까지도 자동차,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할부 금리가 10%부터 시작을 하는데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논리가 전개되냐면 전기차의 캐즈미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이 얘기까지 나오면서 오늘 2차전지가 올라갔고요. 더군다나 이제 수주 산업들 같은 경우는 채권을 발행해서 그 중간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시장의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 금리 인하했는데 왜 안 올라가?라는 거죠. 근데 그 근저에는 지수를 붙잡고 있었던 반도체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오롯이 걷어내고 난다라면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받고 했던 주식들이 지금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다. 저는 그게 정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뭐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은데 추세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방금 전에 차영수 소장이 전기차 캐즘은 전기차 판매가 잘 안 되고 주춤하는 현상 국면을 전기차 캐즘이라고 합니다. 김 교수님, 일단은 지금 집값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서울 중심으로 한 국한된 지역에서의 집값 상승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집값은 조금 그 정책 당국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금리만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말을 했듯이 금리 정책만이 그 주가 상승의 집값 상승의 원인은 아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한국은행이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집값을 올리기 때문에 금리 정책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은 우선 건축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1,000원 하다가 1,300원대에 가면서 거의 수입가 원자재 가격이 30% 올랐다 이렇게도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멘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런 걸 다 수입하기 때문에 그 건축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물건 만드는데 원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분양가가 올라가고 신축 그러면서 기존 주택도 새로 그 가격이 올라가는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거기에서다가 금리를 내려가지고 그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면은 집값이 더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집값이 비싼데 더 올라가면은 부의 그 불평등이 심화된다든지 이건 집은 필수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임금을 올려달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집값을 자세히 보면은 강남 집값이 먼저 오르고 대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북 집값이 그다음에 오르고 그다음에 수도권 집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지방의 집값이 오르는 이런 순서로 파급되거든요. 그래서 집값을 잡는 데는 강남 집값을 먼저 잡아야지 나머지 집값이 안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국한된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 근데 이 한국은행의 금융통합위원회가 기준금리 조정하는데도 이 가계대출 중요하다는 말씀 주시는데 가계대출만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이제 김정일 교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부동산 쪽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 근데 그냥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제 뷰를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통화정책이라고 저희가 부르지만 결국은 금리와 돈의 양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가 뭐 높아지면은 집 사기 어렵고 낮아지면은 조금 더 쉬워지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번 올해 남은 기간을 놓고 봤었을 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놓고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해주면 금리가 낮아지면서 좀 도움을 받거나 뭐 집 사는데 좀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지금의 금융시장 상황은 그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금리라던가 또는 회사채 금리와 같은 일종의 시중금리는 이미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를 선반영해서 이미 상당 부분 떨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당국의 이러한 가계대출과 관련된 정책 방향이 집값이 오르는 것을 억제하고 싶어하고 그렇다 보니까는 돈이 풀리는 채널에 해당되는 금융기관들이 돈을 많이 빌려주지 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환경 하에서 금융기관들은 사실은 정책금리와는 별개로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덧붙이는 가상금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설령 올해 4분기에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정도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예. 만약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해야 되는 금융기관들이 가상금리를 0.3%포인트 붙인다, 높인다라고 상쇄되어버리네요. 상쇄되거나 도리어 다 안 낮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직면하게 되는 시중금리나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저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우리가 금리 이야기 들어가면 듣는 청취자분들 좀 힘들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차 소장님,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우리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떤 연관성으로 봐야 될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만 보고 앞서 이제 정무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은 자체만 보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동산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예. 올릴 때도 우리가 가장 먼저 올렸었는데 미국이 우리를 추월했을 때 따라가다가 중간에 멈췄죠. 왜냐하면 더 이상 올려가게 되면 그때 당시 이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부동산 문제가 이제 PF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멈췄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내릴 때는 기분 좋게 내리려고 보니까 그새 집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내릴 때도 지금 이제 또 저는 이 부분이 문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래서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금리 인상보다는 대출 총량 규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9월 1일부터 대출 승인이 났는데도 대출이 안 나가는 경우가 이제 종종 뉴스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DSR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또 어떤 풍선 효과가 나타나냐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라는 것은 9억 이하거든요. 대략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지금 강남이나 용산, 서초 이 3개구에 대해서는 고점 대비 이미 100%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쪽은 대출과는 약간의 무관하다라고 그렇죠. 시장에서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강남은 이 금리에서 자유롭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현금 가용성이 있는 부동산 구매자들이 나서서 사고 있는 상태고 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실구매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대출 총량 규제에 묶여서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되면서 부동산 문제도 저는 그 어떤 역대 그 하는 총재님들도 다 어려우셨겠지만 이창훈 총재처럼 굉장히 좀 진퇴양난에 있는 분도 참 경우가 많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어찌됐든 금리 인하기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집값이 한쪽에서 올랐다라는 것은 우리 정책 결정이 조금 셈법이 좀 복잡해졌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참 여러모로 중요한 중요한 우리 경제 국면이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쉽게 2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많이 보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지현 문자캐스터.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5938님, 미국 금리가 인하됐으니 연쇄적으로 우리나라도 인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먼저 인하했어야 했는데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성장에서 오히려 경기 침체 분위기로 바뀌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금리를 동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 필요합니다. 6209님,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대출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가계대출의 큰 비중이 부동산 구매를 위한 대출일 텐데 부동산 연끌족이 더 늘어날 것 같아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하반기 우리 경제 부동산 문제가 시한폭탄 같아서 걱정입니다. 4268님, 내수 경기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9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죠. IMF나 서브프라임 사태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내수 경기가 떠받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수출이 살아나도 경기 침체는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 빨리 해야 합니다. 0702님, 지금 내수가 부진한 이유가 기준금리가 낮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바람에 부동산으로 가계 부채가 쏠렸기 때문인데 이 문제 해소하려고 금리를 또 내리면 내수는 더 부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는 집값을 잡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심재국님,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에 수요가 늘 존재하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모을 돈을 벌 수 있으니 수요가 없을 수 없죠. 우리 경제정책은 부동산 문제를 따로 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임지연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4분기 우리 경제에 대해서 전망해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차영주 ISET 경제연구소장,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네. 미국 이제 통화 이 0.5% 포인트 이제 빅컷 완화가 됐고요. 또 이제 우리 금리 결정이 이제 내려질 텐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부동산 집값 또 가계 대출 외에 또 우리가 감안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결국은 저는 경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중앙은행이 언제 금리를 낮추나. 물가가 너무 불안하고 물가가 많이 오르면 금리를 못 낮춥니다. 그런데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여전히 물가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리를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죠. 경기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금리를 낮출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그리고 시작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얼마만큼 더 낮추지? 그 속도는 얼마나 될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저는 경기가 매우 중요한 변수일 걸로 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많은 분들의 기대보다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늦어졌고 그런데 금리 인하가 올해 4분기에 설령 시작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인하가 느리거나 또는 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결국은 금리 결정을 하는 한국은행에서 지금 우리 경기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였는데 올해 분명히 2%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한국은행의 이 경제 전망 설명회 이런 걸 보면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다가 2분기에 마이너스 0.2로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은 1분기에 너무 좋아서
그 반대 효과로 2분기에 그랬던 것이고 예. 우리 경기는 나쁜 게 아니다. 회복세다. 내수가 안 좋다고 하지만 하반기에는 회복세를 나타낼 거다. 이러한 경기 판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에 대해서 우려를 완전히 놓은 것도 아니고 가계부채도 신경 쓰이고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낮춰주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만큼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 보니 금리 인하의 시작이 늦어진 것처럼 앞으로 인하의 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개인들은 상당히 체감 경기는 힘든데 기업들이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부자 되는 국면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은 상당히 좀 안정세에 있는 것으로 또 보이기도 한데 김 교수님 이제 수출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당히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수출이 큰데 지난 8월까지 11개월 연속 수출은 증가세인데 미국 금리 인하가 우리 수출에 줄 영향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왜 우리 경제하고 그렇게 큰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본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우리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미국 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은 미국의 금리 정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은 우리도 금리를 내려야 되는 안 내리면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이 금리를 얼마만큼 내리느냐 하는 게 이제 아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한 가지 더 강조해야 될 사항은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될까요? 중립금리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적당한 금리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보면 됩니다. 그 적정금리가 상당히 미국 금리가 높아졌다. 이 말은 그 미국이 저금리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금리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려서 저금리가 되면은 이제 증권회사들이 주식을 많이 팔아서 이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금리를 선호하지만은 미국의 연준은 중금리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재발이라든지 이런 걸 우려해서 그렇게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 아주 큰 폭으로 많이 내릴 것 같지도 않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그 큰 폭으로 내리지는 않는다. 소폭 인하나 할지 모르지만은 중금리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금리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촉발시켜 가지고 가계 부채를 늘어나게 하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환율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강달러가 이제 약달러가 되면서 우리 원화가 강세가 돼 가지고 환율이 지금 1,300원대 있는 환율이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1,200원, 1,100원대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환율이 내려가면은 이제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서 물가가 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데 수출에 영향을 주겠네요. 문제는 이제 수출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이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미국 경기가 살아나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반대로 환율이 낮아져 가지고 수출이 잘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 성장률이 둔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작용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요인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게 미국이 이제 정책 금리를 인하하면 세계 경제에 이제 훈풍이 돈다라는 것을 22일 날 무역협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정책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인데요. 거기서 보게 된다라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정책 금리가 1% 포인트 인하가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그러니까 특정 국가가 아니라 세계 수출의 0.6%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결국 세계 수요가 확대된다라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반영되느냐? 2개월 정도 지나면서 반영이 되면서 최대 6개월까지 진행되니까 올 4분기에 이제 수출 데이터에 아마 이게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율이 아니라 이제 금리 차원만 말씀하신 겁니다. 교수님은 이제 환율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두 가지 이제 금리나 또는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또 각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 차 소장님께 제일 여쭤보고 싶은 건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반도체라는 네. 것은 이제 9월 15일 날 모건 스탠리 이제 보고서에서 촉발이 됐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반도체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디램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와 예. 지금 우리나라가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는 HBM이라는 반도체를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한다라면 직렬로 이제 연결이 돼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HBM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디램을 위로 이제 쌓아서 병렬로 구조가 돼서 인공지능에 특화된 거거든요. 근데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보면 두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논리적인.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제가 웬만하면은 정지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우리 반도체에 대한 주식의 비중을 축소하라는 그 내용인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 네. 본다라면 디램 재고도 많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지금 이제 말씀드릴 게 바로 그 두 가지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것은 반도체 재고가 너무 많다. 그랬고 반도체 경기가 꺾였다라는 건데 이게 디램이냐, 제가 이제 앞서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디램이냐 HBM이냐에 대한 것들이 모호하다라는 거죠. 심지어 모건 스탠리는 HBM 재고가 60%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HBM의 특징은 뭐냐면 디램 같은 경우는 레거시 반도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으면 팔리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볼펜 같은 경우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그냥 누구든지 사갈 수 있는 거죠. HBM은 주문 제작입니다. 주문 제작인데 재고가 60% 쌓인다? 논리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JP모건에서 반박된 리포트가 나왔고요. 정리하자라면 이렇습니다. 그것을 굳이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라면 삼성전자한테는 조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디램 재고가 여전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하이닉스는 별개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보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의 GPU와 HBM에 결합된 인공지능을 보고 있는 것이지 기존의 반도체 사이클로서 디램을 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시각으로 주식시장을 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인 주식시장에서의 반도체 쪽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시장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좋은데 저는 시장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해서 완판이 됐거든요. 2026년 계약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뭐 이게 반도체가 안 좋다. 물론 이제 DRAM 같은 경우는 27일 날 발표되는 25일 날 발표되는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향배가 되겠습니다만 예. 반도체는 한 묶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당장 주식 시장에서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 위원님, 방금 전에 이제 차 소장도 말씀하셨는데 내일 발표되는 마이크론 미국 반도체 업체입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저는 뭐 주식 잘 모르고 또 네. 개별 기업 상황은 더더욱 잘 몰라서 잘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고 그런 미국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반도체와 같은 연관된 제품들의 수요가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뭐 금리 이야기도 하고 미국 경제, 한국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뭐 제가 앞서도 미국의 금리 말씀드리면서 좀 찜찜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좀 이번 미국의 금리 결정이 이상하다는 거죠. 뭐 경제가 나쁜 것도 아니고 나쁠 걸로 보지도 않는데 금리는 많이 낮추는데 금리는 또 많이 낮추면서 양적 긴축을 또 계속 한다고 그러고 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번에는 많이 낮췄지만 또 남은 앞으로는 또 많이 안 낮출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석이 어렵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만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 연준이 굉장히 어려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뭐 굉장히 오랫동안 지난해부터 말씀드려온 제가 미국 경제를 보는 비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을 조금씩 확인할 거다. 예. 어떻게 보면 8월과 9월에 있었던 금융시장이 뭐 고용지표라든가 PMI 지수, 제조업 경기와 관련된 지수 같은 것들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출렁거렸던 게 사실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거나 어떤 지표들을 경시하고 있었거나 자세히 안 보고 있다가 뭐 그러한 기대들이 조정되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올해 말 내년 초를 지나면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려온 제가 미국 경제를 보는 뷰는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의 미국 경제 침체와 같이 그렇게 예. 강하고 깊은 그런 침체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간은 좀 짧고 강도는 약하고 마일드한 그런 경기 둔화 국면을 지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를 피해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조 의원님 말씀 중요한 게 결국 우리가 미국 시장에 기대하는 것은 이제 수출 시장으로서의 구매력입니다. 차 소장님. 그러면은 앞으로 있을 이른바 미국의 대규모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시점인 땡스기빙 데이나 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 뭐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또는 우리 수출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부분도 물론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벌써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현재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실어 날라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마이크론이 이제 이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D램과 HBM을 구분해야 되는데 D램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가 글로벌리 세계 3대 회사가 있습니다. TSMC는 이제 파운드리니까 뺀다라고 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실적 발표하는 게 마이크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이크론 실적이 D램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D램이 중요해지면서 이 모건 스탠리가 튀어나온 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D램 수요가 급감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다들 재택근무하고 그러면서 다들 교체 한번 했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하면서 다 서버 교체가 됐고 예. 그 사이클이 지나고 나니까 재고가 급증한 상태에서 다음 사이클이 나온 게 HBM이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D램이 올 여름에 가격이 약간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HBM은 논외를 치고 이건 없어서 못 파는 거니까 예. 논외를 치고 D램에 있어서 기존 반도체 사이클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주자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이제 가전에 대한 것들은 결국 그 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지금 대세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차윤 소장이 말씀하신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 그래서 반도체를 여러 개 이렇게 청청청청 쌓아서 상당히 반도체의 기능을 고사양으로 만든 그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 교수님, 근데 지금 배추 한 포기가 뭐 22,000원 이야기 나오고 올해는 김장김치 못 먹겠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물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표 물가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그걸로 측정한 그 상승률은 우리가 흔히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 2.0%로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국은행이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할 때 목표 인플레이션인 2%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물가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체감 물가 또 생활 물가 우리가 직접 느끼는 물가는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도 굉장히 주거 비용도 높고 예. 그다음에 식료품 농산물 가격도 높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건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의미하고 그렇죠. 그 물가 수준은 한번 물가 상승률은 낮아져도 한번 오른 물가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그대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국민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면은 일단 소비가 줄어들고요. 소비 여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내수가 침체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임금을 올려달라 그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물가에서 받는 임금으로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임금이 높아져가지고 수출 경쟁력이 낮아져가지고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우리나라 사회가 고비용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예. 비용이 그 주택 비용, 주거 비용, 그 다음에 식료품 뭐 이 필수품 비용, 그 다음에 무슨 서비스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고비용 사회가 되면은 근데 이제 저성장이기 때문에 임금은 그만큼 못 오르거든요. 그 지출은 늘어나고 임금이 오르지 못하면은 자연적으로 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구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고비용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저성장으로 들어가면 점점 더 저성장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비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의 지금 고민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경제 구조가 상당히 이제 선진국 구조고 또 고물가 구조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고비용 사회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래 공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수 부진 상황이 아래 공포로 견인이 될까요?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사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의견이 나뉜다라는 겁니다. 네. 앞서도 제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은행은 지금 경기가 나쁘다라고 안 보시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저는 경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하실 것 같고 매크로 이코노미스트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실만 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기의 양상이 그렇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일부 업종이 주도하면서 수출이 늘어서 경제 성장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체감 경기를 결정하는 소비와 투자는 사실은 더 부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GDP의 증가율,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대에서 올해 2% 이상으로 올라올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경기는 다르다라고 느끼실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뭐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라던가 그리고 물가가 다시 오른다라고 한다면 체감 경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루어진 미국의 빅컷 금리 인하가 저는 굉장히 반가우신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런 이익이나 매출, 그 금융시장 상황에 민감한 금융기관들은 굉장히 반겼죠. 그러면서 또다시 빅컷이 있을 수도 있어. 금리가 앞으로 더 많이 낮아질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경험상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고. 제가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찜찜한 이유는 뭐냐면 2000년 이후에 있었던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에 소위 빅컷이라고 하는 0.5%포인트 이상의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있었던 때에는 예외 없이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가령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 빅컷이 있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것을 극복하고자 또 빅컷이 있었고 코로나 때 또 빅컷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위기가 없었을 때 이루어지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금리 인하의 보폭은 0.25%포인트였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려울 걸로 보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빅컷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초래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조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선제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시민 인터뷰에서 자주 가던 맛집이 줄을 서서 겨우 먹을 수 있었던 맛집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슬픈 상황인데 우리가 선제적 조치가 중요할 텐데 차 소장님은 실물 경제를 다루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약간의 보는 시각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부동산 관련해서 빚을 많이 지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금리 인하가 당연히 반가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가계부채, 특히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한 어떤 그런 맛집에 줄을 안 쓴다라는 것들은 코로나 때부터 누적된 것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을 지금 현재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장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비 같은 기업 자영업자들도 살아 있었던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걸 금리 하나만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금리 내렸는데 아직까지 물론 이제
금토니까 열리는 시간이 다르니까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딱 단정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바로미터는 현재 지금 부동산에 시각들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이 자영업자분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먹는 필수 소비재인 농산물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올 여름 굉장히 더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산물 가격도 통제할 수 없었던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이게 마치 경기와 맞물려서 보이는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소장님, 김 교수님, 아까 고비용 사회에 살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저울질 검토를 할 것이고요. 자, 우리 경제가 그래도 소생하기 위해서 뭐 서민들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부분이 좀 지금 각별하게 또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될까요, 교수님? 저는 주택 문제가 주택 가격 상승이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를 만들어내고 금리 인하를 또 못하게 해서 내수 침체가 심화되고 또 금융 부실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좀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이고 주택은 이제 그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교통 인프라가 따라와야 되니까 예. 교통 인프라에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그 가구 수가 이제 이렇게 그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단독 세대들이 이제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서울의 자가주택 보유율이 43%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 수도권은 한 54% 이렇게 되는데 신혼부부들도 결혼을 해서 그 주택을 분양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세 자녀를 낳아야지 주택 그 특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특별 공급을 받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은 분양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택 공급을 좀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써야지 이게 그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고 좀 주거 비용이 낮아져 가지고 고비용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분이 이제 주택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조 의원님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 40초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 금융 당국이 지금 미국 금리 인하 상황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일은 뭐가 될까요? 저는 결국은 정확한 상황 인식인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알맞은 대책이 나오려면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판단을 해야 되죠. 팩트에 기반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정치적인 맥락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좋은가 나쁜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근데 사실 저는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올해 우리 경기의 흐름은 1분기에 좋았다가 2분기 이후에 꺾여서 지금 하락 추세라고 봅니다. 거기에 맞는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제적인